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은데요. 성과와 과제 그리고 국내 방역 대책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야 되는데 계속 전화로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호주 국빈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호주 정부가 최초로 초청한 외국 정상인데 스콧 모리슨 총리가 G7, G20 이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꼭 호주로 초청하겠다, 꼭 오십사 이렇게 초청을 의사를 굉장히 여러 번 거듭해서 강력하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경제 외교였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경제 외교요? 예, 정부의 국정 최우선 순위가 코로나 대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국정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공급망을 안정화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광물 공급망이죠, 특히. 그렇습니다.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 전기차, 또 2차 전지 이런 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급망의 시대에는 중국 내부에서 좀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파를 미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산업인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호주와 함께 이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이걸 다변화하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자부심인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조 원대 계약을. 그렇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네. 이래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방산 수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약했을 뿐만이 아니라 호주는 이후에도 그 방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바로 이제 6조 원대의 어떤 장갑차 또 계약 또 진행을 할 것인데 이번 우리의 이 계약이 그것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군사 무기 체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아마 그것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다목적으로 포석을 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제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저는 광물 공급망 MOU까지 확대해서 MOU까지 체결한 게 눈에 많이 띄던데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배터리 네네.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원료가 되는 광물인 니켈, 카드뮴 등 이런 광물이 부존량이 호주가 세계 1위, 2위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호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광물 자원 수입 1위 대상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2차 전지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이 어떤 핵심 광물이 수요가 우리나라 크게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이고 이 부분을 좀 안정화를 기했다는 것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호주 총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다자회의 계기에 만남을 통해서 늘 한국과 호주가 이 수소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 네네. 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는 그런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나라이고요. 네. 근데 수소는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액화해서 저장하고 또 그걸 운송하는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세계 발주량의 97, 8%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경쟁국이었던 일본마저도 LNG 운반선만큼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자국의 운반선도 우리에게 발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 보면 매장과 생산량을
크게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와 나머지 액화, 저장, 운송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수소를 협력하면 엄청난 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양 정상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양해각서에도 수소 경제 협력 양해각서가 있어서 이 분야에도 앞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공동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호주가 오커스라고 미국, 호주, 그다음에 영국을 가진 이제 군사적인 어떤 긴밀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동맹을 구축을 하고 또 중국과 그 석탄 그 수출입도 중국이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이 좀 이게 우려스럽게 보고 종전선언까지 조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즉 호주와 관계가 긴밀해진 건 좋은데 호주가 워낙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좀 과도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느 나라든 자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공동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네. 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염려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나 이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그리고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이번 한국 호주 공동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너무 과다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네, 그 부분까지 맞아 말씀해 주시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바로 뒤이어서 개최되는 북경 동계올림픽에 예. 우리가 베이징.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와 또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베이징 올림픽 얘기 나왔으니까 종전선언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전선언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보이콧을 했고 북한도 지금 올림픽에 출전하지를 못하니까 북한 선수들도 베이징에 가기 어렵고 그렇다면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기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거냐. 문안 합의까지 미국 측과는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종전선언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네. 한번 분명하게 우리 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특정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4 공동 선언에 네. 이 내용이 이미 들어 있고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네. 놀랍게도 종전선언은 이미 남북미 중국까지 이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하고 찬성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희망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시기를 목표로 두고 추진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의 1단계가 잘 들어가서 네.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은 이미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카드만 마련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어떤 그
과도한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갖기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분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 경색된 국면이 아니라 서로 대화의 어떤 국면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저희는 네. 그런 차분차분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통령께서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곧바로 사실은 민생경제 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시거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네. 내일 원래 17일 날 방역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비상계획을 17일 날 발표한다고 했다가 내일로 당겼다는 속보가 있는데 내일 발표되는 건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총리 주재 방역 전략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곧 끝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매주 금요일 날의 그 중대본 발표를 통해서 그랬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적용될 그 방역 지침을 발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상황이 좀 엄중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일반적인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일정들이 당겨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회의가 끝나봐야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재명 후보도 선지원 후정산 이야기를 했고 여야에서도 50조, 100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전폭적인 지원을 결과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어떻게 국회에서 먼저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정부는 이러한 그 방역 지침을 강화하면서 당연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물론 저희가 충분하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이죠. 그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희생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처럼 일상 회복을 맞이해서 또 특히 이번 연말에 어떤 매출에 그렇죠. 또 특수가 예상되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함으로 굉장히 실망감도 크실 것이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22일 날 총걸기 대회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정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우리 대통령님 돌아오시는 대로 정부와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꼭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